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요즘 저희가 수소 밸류체인 특집을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편이고요. 사실은 제가 3편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 하는 김에 좀 더 하자. 범한 퓨얼셀을 다음 주에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사실은 공부하다 보니까 범한 퓨얼셀이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기도 하고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특집 4편이죠. 그 범한 퓨얼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5편을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5편은 세종공업과 동아화성, 동아화성의 자회사 중에 동아퓨얼셀이 비상장 회사로 있는데 여기도 연료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과 동아화성을 묶어서 특집 5편으로 이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작년 영상이에요.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여기 보시면 구독자가 여기 414명 있을 때 시점인데 요때 당시에 대표님도 머리가 삭발자셨고 저도 풋풋한 모습입니다. 주생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때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정말 그야말로 증권 계좌를 처음 만들고 주식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트레이딩도 처음 경험해봤던 그 시기였는데 이때 김 대표님이 저를 초대하셔서 수소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봐라 라고 해서 연료전지를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막 2차전지 내용이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영상들이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담아와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수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수소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원소 기호로 우리가 잘 아는 H죠. 영어로 하이드로젠이라고 읽습니다. 하이드로가 그리스어로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만드는 원소다라고 해서 수소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 숫자죠. 우주 질량의 75%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고요. 가장 가볍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바로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수소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 유기화합물 형태로 어떤 원소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주로 존재합니다. 잘 아는 게 물이죠. H2O라는 화학기호를 쓰는데 산소와 결합된 유기화합물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질소와 결합된 형태죠. 그리고 천연가스의 원소인 메탄은 탄소와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유기화합물 형태로 수소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분리를 해서 우리가 현재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석유 같은 대표적인 에너지는 시추를 하잖아요. 그래서 채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기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라고 해서 기술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석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술을 중점으로 해서 이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 수소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수소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에너지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녹는 점이 굉장히 낮죠. 마이너스 260도 가까이 되는 지점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녹습니다. 수소의 특징을 보면 고효율입니다. 동일한 질량 대비 휘발유에 비해서 3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라면 휘발유보다 3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고요. 기체 상태로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고압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압축을 해서 약 700바 정도의 고압 기체 상태로 주로 운송을 하는데요. 액화 기술을 통해서 이 수소를 액화를 시키면 기체의 부피 대비 800분의 1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송 효율은 15배가 증가하게 되죠. 수송비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상용차, 트램, 선박, 드론이나 로켓 연료로도 수소가 활용이 되고요. 수소 1kg으로 무려 2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전기차는 400km 정도 가는 반면에 이번에 나온 토요타의 미라이가 800km 넘게 가는 이제 수소차를 출시를 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런 내용도 제가 봤는데 이만큼 수소가 갖고 있는 활용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소 서플라이 체인을 좀 볼 텐데요. 수소는 생산 단계, 그리고 저장 운송 단계, 그리고 수소를 활용하고 공급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거를 업스트림, 그리고 미드스트림,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생산을 보면요. 화석연료를 통해서 부생수소를 만들죠.
부생이라는 말은 부산물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석유화학을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가솔린이나 등유나 경유 이런 것들 우리가 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나프타의 부생물질 수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레이 수소예요.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를 고온의 수증기를 거기에 이제 노출을 시켜서 수소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레이 수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레이 수소에 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 순수한 수소만을 생산을 하게 되면 이거를 블루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친환경 수소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레이 수소에 비해서는 친환경적인 점이 많다라고 해서 블루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풍력, 태양광, 수력 에너지와 같은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전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생산하는 수소를 수전의 수소, 그린 수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물 밖에는 배출물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100% 친환경적인 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장은 직접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소를 고압의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한 뒤에 운송을 하는 튜브 트레일러 방식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구현이 어렵지만 수소를 액화를 시켜서 충전소로 이동을 하고 그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때는 다시 기체 상태로 바꾼 뒤에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스트림은 뭐 활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수소차, 그리고 수소버스, 열차도 있고요. 그리고 연료전지를 활용한 건물용 연료전지, 가정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가스터빈 등의 이 수소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움직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SK가 대표적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롯데케미칼, 효성, 하나솔루션, 현대오일뱅크, 한국가스공사 이런 회사들이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레이 수소예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비율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 그레이 수소가 거의 95% 이상 되죠.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연간 최대 3만 톤 규모의 액화 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록 수소, 블루 수소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메가와트, 3메가와트급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실증을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얘는 석유화학 기업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을 통해서 블루 수소죠. 청정 수소를 생산하겠다. SK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미 기술 개발이 돼 있는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간접 투자를 하는 전략들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플러그 파워나 블룸 에너지와 공동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는 효성 중공업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등을 중심으로 핵심 소재라든지 수소 충전소 그리고 액화 충전소 플랜트를 증설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수전의 양산 설비나 수소 혼소 기술 상용화에 9천억 정도를 투자했다 이런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수소 운송, 저장 관련된 것도 아까 거론했던 그런 회사들이 역시나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석유화학 기업들이 많고요. 케미칼 기업이 많아요. 아무래도 석유화학 중심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통해서 탄소 포집을 활용을 해서 블루 수소를 생산하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사업성이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충전소 설치를 한다든지 액화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유기화물 형태로 수소를 운송한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관련된 내용들은 연료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SK도 플러그 파워와 조인트 벤처를 했죠. SK 플러그 하이버스에서 수소 물류센터를 수소 지게차를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구축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두산퓨얼셀은 우리가 저번 특집 2편에도 공부를 했었죠. 발전용 연료전지에서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로 계속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도 하고 있죠. 터빈을 개발을 해서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를 하겠다. 현재까지는 혼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목표입니다. 현대차는 수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우롱인더 같은 경우도 MEA나 수분 제어기 이런 거 관련된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부분이고요. 비나텍도 우리가 잘 알죠. MEA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촉매 같은 지지체도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같이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SPOC는 연료전지, 특히 건물용 가정용 연료전지에 특화된 기업이죠.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게 수소차죠.
수소차의 구조랑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소 탱크에 수소가 들어있죠.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산소와 만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을 합니다. 전기 에너지는 모터를 통해서 동력원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로 수소차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수소 서플라이 체인을 한번 보면요, 충전소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그리고 EM코리아, 에코바이오, BMT, JNK 히터,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범한퓨얼셀도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장치는 수소 연료 탱크죠. 대표적인 일진다이아가 이 고압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들고 있는데, 일진 복합 소재를 자회사를 두고 있죠. 이 탄소 섬유를 활용한 복합 소재를 통해서 연료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탄소 섬유는 효성 첨단 소재에서 일본 도레이에서 원래 독점 공급하던 거를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같이 공급을 하고 있죠. 일진다이아가 대표적으로 이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크에서는 수소 제어 밸브를 만들고 있고요. 세종공업은 수소 센서, 수소 제어 밸브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의 가장 비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연료전지 모듈을 현대모비스에서 만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에서는 MEA도 만들죠. 비나텍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도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판, 금속 소재인데요. 현대제철과 포스코에서 주로 이 분리판을 만들고 있고요. 상하프론테크에서 미국 고어에서 독점 공급하던 거를 국산화를 했다라고 해서 유명해졌는데, 분리막이죠.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하프론테크에서 만들고 있고, 얘네는 이제 불소수지 계열이고요. 탄화수소 계열로 코오롱 인도에서도 이 분리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아화성, 평화홀딩스에서는 막의 역할, CL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이제 만들고 있죠. 전장 부품은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대표적인 LG전자에서 파워트레인을 만들고 있죠. 마그나와 같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LG 마그나에서 이 모터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삼화전기에서 콘덴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열관리, 수소차 공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히터 관련된 것들 우리 산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요거죠. 연료전지 스택. 그래서 수소차에 이 연료전지 스택을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떤 것이 핵심 부품인지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에서 핵심적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탄소섬유죠. 여기 보면 기체확산층이라고 해서 GD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레이 첨단 소재에서 일본 기업인데 요거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촉매층, 요게 이제 MEA예요. MEA에 들어가는 촉매층, 백금 촉매층, 요게 이제 비나텍에서 만들고, 여기는 이제 교세라라고 해서 일본 기업을 소개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나텍이 요거를 좀 만들고 있고요.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고호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현재 상하프론테크에서도 요거를 만들고 있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 준비한 세종공업, 여기 들어가는 수소 관련된 부품이 많아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요, 온도 압력 센서도 세종공업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워터 트랩, 이 워터 트랩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세종공업에서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리판도 세종공업에서 만들고 있죠. 가스켓 필터 같은 경우 코오롱 인도에서 만들고 있네요. 그러면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도 활용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영역인데, 연료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면요. 먼저 연료전지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수소가 이제 공급이 될 거고, 도시가스를 통해서도 연료전지가 이제 구동이 됩니다. 둘 다 수소가 필요한 건데, 도시가스에서도 이제 수소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단 순수한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지를 해줘야 됩니다. 수소 추출기를 통해 여기서 개지를 하는 거죠. 리폼을 해서 수소만 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과정은 다르지만, 여기서부터는 수소가 들어와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로 바뀌고, 이 전기는 직류 전기로 나오게 되는데, 효율 때문에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인버터 기능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은 온수 저장 탱크를 통해서 가정이나 여러 가지 온수로 사용할 수 있는 열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료전지의 주요 원리입니다.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알칼리 전지, 인산형 연료전지 등등등,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고분자 전해질, PMFC,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전해질은 화학 반응을 돕는 그런 물질이에요.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연료전지가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PEMFC죠. 그리고 두산 퓨얼셀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발전형 연료전지, 인산형 연료전지. 많이 쓰는 이유가 기술 구현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화를 하기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효율은 가장 높습니다. 이게 열 효율, 전기 효율을 다 합치면 거의 100% 효율을 나타내는 연료전지인데, 이게 작동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두산 퓨얼셀도 인산형 연료전지에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로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체 산화물로 갈 거예요. 용융탄산염, 발음도 어려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FC, 퓨얼셀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요. 포스코의 자회사죠. 한국퓨얼셀.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이 용융탄산염 연료전지를 만들었습니다. 얘네와 기술 제휴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FC와 이 한국퓨얼셀이 그 기술 관련된 침해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서 결국은 한국퓨얼셀은 이제 신규 수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기존에 이미 판매했던 서비스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이 한국퓨얼셀과 두산퓨얼셀 이렇게 양강 구조였는데, 최근에 SK가 블룸에너지와 같이 합작사를 차렸죠. 현재는 두산퓨얼셀과 블룸 SK퓨얼셀이 양강 구조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PEMFC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시장을 보면 현대모비스와 S퓨얼셀, 그 범한퓨얼셀이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해외 보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블룸에너지, 그리고 세레스 파워가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기업인 발라드 파워가 PEMFC 쪽에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다. 수소 관련 정책들을 유럽,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순으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유럽입니다. 유럽은 수소 생산 목표 2배 확대를 목표로 하는 리파워 EU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수소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유럽이죠. 이제 러시아산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지금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러시아 의존도 하락이 가장 큰 목표고,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수소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보면 유럽은 2025년까지 17.5기가와트 수전의 시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수소를 1000만 톤, 그리고 1000만 톤은 또 수입을 해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60개 이상 되는 수소 프로젝트가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럽의 특징이 이렇게 서로 우호적인 국가들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얘네는 여러 가지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 수소 파이프라인을 지금 현재 완공을 했고 또 증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를 중심으로 이런 수소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수소만 좀 집중적으로 보면요, 생산세 공제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전의 설비, 그리고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수소를 생산을 하면 1kg당 최대 3달러의 정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그린 수소 시세가요 1kg당 6달러예요. 그리고 그레이 수소는 싸죠. 1.5에서 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수소가 그레이 수소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수요가 있다라고 해도 이 단가가 세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이런 생산세 공제, 이런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달러를 지원을 해주면 이 그린 수소 가격이 6달러가 아니라 3달러 이하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린 수소와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면 수소 직접 지원은 95억 달러, 그리고 간접적인 불로수소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생산세 공제를 해주진 않지만, 그린 수소로 취급을 해주진 않지만 이 탄소 포집 설비를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금액을 87억 달러를 배정을 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국에 되게 예민하죠. 이 중국에 비해서 늦은 수소 산업을 빠르게 따라서 닦겠다는 정책 의지입니다. 사실 이게 인프라 부양안이 따지고 보면 보호주의 무역 좀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그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현대차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2026년에 수전의 이제 거래 금액을 키로당 2달러까지 만드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나왔던 기사예요. ITN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뭐 과학기술원인가 거기서 수전의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효율이 82%라고요. 이게 왜 인상적인 거냐면 이 수전해라는 게 2달러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전해가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에너지를 통해서 나온 그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이 물을 전기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소가 나오는 그 에너지 효율을 따지자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를 얻기 위해서 전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전기 인풋을 이제 가했을 때 100을 넣는데 나중에 아웃풋이 82가 나온다? 이거는 효율이 82%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전기를 투입했을 때 나오는 수소가 사실은 30도 안 됐었어요. 30%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잖아요. 전기를 얻기 위해서 전기를 쓰는데 100을 넣는데 30밖에 안 나오면 그냥 그 전기를 쓰면 되잖아요. 못하러 수소를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것이었는데 기술 개발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82%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술 개발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게 꿈 같은 얘기는 아니다. 정말 1kg에 2달러면 굳이 그레이 수소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정말 그때는 수소의 전반적인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그레이 수소, 전 세계 수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로드맵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수소차는 사실 수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수소차를 지금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2025년까지 5만 대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그린 수소, 그리고 저탄소 수소를 10에서 20만 톤 정도 연간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특징적인 게 작년 556대에 그쳤던 수소 트럭이 현재 2022년 8월까지 1273대까지 이제 급증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에너지 기술, 이런 자원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쟁사로 거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추격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예요.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수소버스 트럭, 이게 우리나라의 주력이죠. 지금 현재 현대차가 작년 12월에 제네시스 수소 승용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잠정 중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수소 트럭, 버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내용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소 50%, 암모니아 20% 이상 되는 혼소 발전, 발전소에 들어가는 수소 비율을 늘리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뭐 이런 내용들 다 들으면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뭐 건설하겠다, 뭘 몇 개를 만들겠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고 못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크게 그렇게 눈여겨보진 않고요.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 보시면 여기 수소사업법 제정이라고 하죠. 법이라는 건 뭐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의무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수소법이 제정되고 얼마 전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수소법이 개정안이 좀 나왔었는데 이건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좀 캡처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뭐냐면 2021년 5월에 발의됐습니다. 뭐가 발의됐냐면 CHPS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딱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죠. 청정수소를 발전하는 걸 의무화시키겠다.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수소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수소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시켜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수소는 더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 작년 5월에 발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많았죠. 그때 당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를 했다라고 해요. 개정법을 논의를 했는데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못했어요.
여야가 반대를 했어요. 이거 왜 반대를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청정수소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이견.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수소는 다 좋다라는 걸 아는데 청정수소는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블루수소 자체는 친환경이 맞지만 그 블루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적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청정수소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통한 수소도 청정에너지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탈원전을 주장했던 게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국회 통과를 못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통과가 됐죠. 보시면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종류를 정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차등화하자.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끊어서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탄소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이제 차등화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법안 통과에 합의는 했지만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버리면 이제 이 수소법이 국민의힘의 이제 치적이 된다, 공로가 되는 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청정수소로 인정을 해줄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 혜택, 보조금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줄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와, 그리고 뭐 블루수소, 탄소 포집을 하는 것들에 대해 어떤 인증을 해줄 것이냐, 첨예한 대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돼야지 비로소 본격적인 수소법이 시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나온 기사죠. 12월 14일에 시행이 됐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에는 이제 2% 부족한 통과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제도로 운영이 되지만 앞으로는 수소법에 대한 공급 비율제와 입찰 시장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소 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그리고 청정수소 판매 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 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 발전 시장 도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화를 시킬 건데,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청정수소 인증 범위, 이 기준 마련이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돼야지 본격적인 이 2% 부족한 걸 채워주는 수소법이 개정이 시행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법한 그런 대기업들이죠. GM, 두산, 코오롱, 롯데, SK, 현대, 포스코, 한화, 효성, 뭐 다 이런 12개의 대기업이 수소 협의체를 작년에 출범을 했죠.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인데, 보면 다 전기차 이제 완성차는 이제 현대차밖에 없고요. 대부분 다 수소 생산, 뭐 유통, 그리고 뭐 충전소 구축, 뭐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석유화학 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대기업들이 이런 수소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수도 있는데, 투자 포인트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그럼 우리가 수소를 바라볼 때 무조건 지금 오른다 내린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포인트를 두고 이 수소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그린 수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각광받는 건 결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원이기도 하지만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수소가 핵심인데, 그린 수소는 사실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태양광 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 에너지인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수소가 잘 되면 이 재생에너지 비중도 잘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와 이 태양광 풍력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산업, 풍력 산업도 같이 이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전에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설비죠.
전기 분해할 수 있는 설비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비합니다. EM코리아의 자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고 두산퓨얼셀도 이것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미비하죠. 미국을 대표하는 블룸에너지나 플러그파워 같은 경우에 이런 수전의 설비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데 그런 회사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는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바라볼 때는 이 수전의 설비를 집중하기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핵심 설비나 이것들을 운송하는 그리고 인풋 장비를 제공하는 이런 재생업체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전의 설비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플러그 파워라든지 블룸 에너지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린 수소를 만들든 뭐 블루 수소를 만들든 결국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매개 기술은 연료전지입니다. 가정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차에도 연료전지가 들어가죠. 드론에도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모든 수소 에너지를 동력으로 쓸 수 있는 핵심 제품이죠. 우리나라가 연료전지 강국이잖아요. 두산퓨얼셀을 중심으로 범한퓨얼셀이라든지 그리고 동아성의 자회사 동아퓨얼셀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매출이 어떤 기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증가가 어떤 기업이 가장 큰지를 좀 눈여겨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연료전지 안에 들어가는 스택 멤브레인 그리고 촉매 MEA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핵심 소재 부품 제조하는 기업이 어디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다 하셔서 알겠지만 뭐 상하프론테크나 비나텍 그리고 뭐 효성 첨단 소재 일진 다이아 뭐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기업의 흐름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소차인데요. 현대차가 작년 12월에 상용차 중심으로 가겠다 지금은 승용차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계속 그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트럭이나 뭐 트램 그리고 기관차 이런 상용차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언제 수소 승용차 개발이 가속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조차 이제 수소 승용차를 개발하겠다. 그걸 개발해도 될 만큼 산업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정부 정책, 글로벌 정책들이 거기에 좀 탄력을 맞춰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가속화되는 시점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수소 산업이 좀 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진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차 이슈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에 세 가지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좀 맞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소 에너지 직접 생산을 하는 건 어렵죠. 블루 수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건 어렵지만 운송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그 운송을 하는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액화 기술, 효성 중공업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액화 충전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나 기술 개발 현재 진행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이 액화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이 늘고 운송, 수송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기술 구현이 어렵고 기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가져가게 되는 어떤 매출 캐파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어떤 기업들이다 라고 이렇게 일일이 체크해주면 좋을 텐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도 투자 포인트를 체크를 하고 앞으로 점점 더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들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 수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수소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수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것들 우리 김 대표님도 많은 시황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뭐 이거를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런 영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소를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거라 저도 믿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